오늘은 전 세계 해운 조선업계를 뒤흔든 정말 충격적인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현대제철이 미국에 대한 모든 두꺼운 선박용 철판 공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한 겁니다. 이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뉴욕, 런던, 로테르담의 해운 금속 선물 시장이 동시에 요동쳤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철판 한두 장의 문제가 아니죠. 현대제철이 공급하는 건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심해 해양 플랜트까지 건조 가능한 고급 특수강입니다. 이건 미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힘든 분야이고 일본이나 중국이 대체할 수 없는 수준의 기술력과 품질을 갖춘 제품입니다. 그렇죠. 더구나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전략자원 공급망 주도권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미국이 최근 30% 고율 관세를 철강 수입품에 부과하면서 스스로 목을 조른 셈이 됐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중국이나 일본이라면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국 눈치를 봤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여전히 원자재 수출에서 미국 의존도가 높고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미국의 군사 경제 요구에 종속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력과 시장 다변화를 무기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이미 확보했죠. 이건 단순한 수출 중단이 아니라 전략 무기화라고 봐야 합니다. 선박용 두꺼운 철판은 대체재가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특히 북미 조선 업체들이 이 철판 없이는 초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없습니다. 미국 해군의 보급함, 군수지원선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논쟁거리가 생길 수 있겠네요. 미국이 자체 생산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이미 조선업과 관련된 고품질 특수강 산업 기반이 붕괴된 지 오래고 이를 재건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 시장은 완전히 한국과 유럽이 장악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결정이 한국에 주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첫째,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둘째, 동맹이면서도 경제적 협상력을 높입니다. 셋째, 미국이 아닌 새로운 전략 파트너 여기서는 노르웨이와 손잡고 유럽과 북극항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효과도 큽니다. 중국 조선업은 아직도 고급 특수강을 일본과 한국에 의존하는데 일본이 미국 쪽에 줄서게 되면 중국은 선택지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한국이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현대제철의 철판 공급 중단은 단순한 기업의 영업 전략이 아니라 한국이 전 세계 해양 물류 조선업에 목줄을 쥐겠다는 선언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관세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전략적 결단 앞에서 완벽히 역풍을 맞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노르웨이와의 협력, 북극항로 개척, 그리고 글로벌 해운 판도의 재편까지 한국은 이 흐름을 주도할 위치에 서게 될 겁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이 스스로 던진 부메랑, 바로 30% 고율 관세가 어떻게 자국 경제의 목을 조르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30% 관세를 매겼죠. 표면적으로는 미국 철강 산업 보호가 목표였지만 실제로는 고부가 가치 산업과 해운 조선업을 직격한 셈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선박용 두꺼운 철판, 심해 구조물용 특수강, 초저온 LNG 저장 탱크 강판은 미국이 자급할 수 없는 품목입니다. 이 분야에서 현대제철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데 관세 장벽으로 인해 미국은 이 고급 소재를 비싸게 샀거나 아예 못 사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결과 미국의 조선소들은 발주를 줄이고 프로젝트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미국이 이런 결정을 내릴 때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워싱턴은 한국은 미국 동맹이니 아무리 불리해도 결국 공급은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정반대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미국에 대한 전략적 공급 중단이죠. 그건 미국 입장에서 치명적인 오판입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일반적인 수출국은 가격을 낮추거나 품질을 낮춰서라도 시장을 유지하려고 하죠.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시장을 버리고 더 높은 부가가치와 전략적 의미가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게 바로 노르웨이와의 장기 독점 계약입니다. 결국 미국은 자국 조선업계와 해운업계에서 이중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 원자재 가격 상승. 둘째, 공급 지연에 따른 프로젝트 차질. 예를 들어 미국 걸프만 지역에서 건조 중이던 초대형 LNG 운반선 프로젝트가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십억 달러의 손실로 이어지고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한 해운사 주가가 폭락했죠.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군수 물자 공급입니다. 미국 해군의 보급함이나 군수지원선 역시 현대제철의 고급 강판에 의존하는데 공급이 끊기면 정비 주기가 길어지고 전력 공백이 생깁니다. 태평양 함대와 대서양 함대 모두 작전 일정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대체 공급을 받을 수 있지 않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중국의 특수강 품질은 아직 국제 군수 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일본은 생산 능력이 제한적이며 자국 조선업 수요 충족에도 버겁습니다. 특히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 정부는 이미 미국에 줄 서 있는 상태라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중국은 시진핑 정부가 주도하는 내수 강화 전략 때문에 수출 물량 자체를 줄이고 있고 고급 특수강보다는 범용 철강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한국을 잃으면 당장 대체 공급망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문제입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30% 관세는 미국 제조업 부활이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미국의 해운 조선 군수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더 높은 수익과 더 강력한 협상력을 확보하게 됐죠. 저는 이게 단기적 이익을 넘어서 장기적 패권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미국이 자충수를 두는 동안 한국과 노르웨이가 북극항로 유럽 아시아 해운망을 장악하면 10년 뒤 세계 해운 표준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철강 산업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우위를 유지하고 확장할지, 그것이 다음 단계 전략의 핵심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현대제철과 노르웨이의 전략적 동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미국과의 관계가 흔들리면서 현대제철이 어디와 손을 잡을지 여러 예측이 나왔죠. 중국, 일본, 아니면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 그런데 정작 선택된 파트너는 북유럽의 해양 강국, 노르웨이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결정은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결과라고 봅니다. 노르웨이는 해운, 조선,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특히 북극항로와 관련된 경험이 풍부하죠. 게다가 NATO 회원국이지만 미국의 모든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지 않는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노르웨이의 조선소와 해운사는 초대형 LNG 운반선, 쇠빙선, 심해 해양 구조물 건조에 있어서 현대제철의 특수강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은 일본, 독일 등에서도 일부 조달했지만 품질과 납기 측면에서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가 이번에 현대제철과 장기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유럽과 북극항로 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미국은 이 계약에 참여조차 못했고 중국은 북극항로에 대한 국제 신뢰도가 낮아서 배제됐죠. 이건 사실상 한국과 노르웨이가 해양 자원과 물류의 키를 공동으로 쥔 셈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왜 하필 노르웨이였을까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대형 제조국도 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노르웨이가 가진 지정학적 위치와 정치적 유연성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북극항로는 앞으로 전 세계 물류에서 핵심 노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심에 노르웨이가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아시아 유럽 항로에서 북극을 경유하는 노선이 기존의 수에즈 운하 노선보다 최대 40%나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 노선에서 사용할 쇠빙 LNG 운반선, 극저온 컨테이너선 건조에 필요한 철판을 현대제철이 독점 공급한다면 한국은 사실상 물류 속도와 비용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노르웨이는 단순한 해운 강국이 아닙니다. 해양자원 개발, 특히 신해 석유가스 시추 설비 분야에서 세계 1에서 2위를 다투죠. 이 분야에서도 현대제철의 특수강은 필수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군사력으로 바다를 지배한다고 해도 해양 구조물 건설에 필요한 핵심 자재를 공급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번 현대제철 노르웨이 계약은 악몽일 겁니다. 중국은 북극항로 진출을 위해 빙상 실크로드를 추진해왔지만 국제사회에서 군사적 의도 의심을 받아 진척이 더딥니다. 일본은 자국 조선업이 부활하려면 유럽 시장과 연결돼야 하지만 노르웨이와의 협력망을 한국이 선점함으로써 길이 막혔습니다. 이 동맹의 또 다른 장점은 정치적 방패 역할입니다. 노르웨이는 NATO 소속이라 미국이 함부로 압박하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유럽연합, EU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한국이 직접 EU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교두보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로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조선업계와 현대제철 간의 협력 발표 직후 유럽의 주요 해운사들이 장기 계약 상담을 위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덴마크의 머스크, 메어스, 독일의 하팍로이드, 헤이페그로잇 같은 거대 해운 기업들이 현대제철 제품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밀린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죠. 정리하면 이번 현대제철과 노르웨이의 동맹은 단순한 상업 계약을 넘어 한국이 세계 해양물류와 조선업에서 심장부를 장악하는 첫걸음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만들어낸 틈새를 한국이 완벽하게 기회로 바꾼 사례이자 향후 10년간 글로벌 해운 패권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초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미국과의 거래를 끊고 노르웨이와 거래한다 수준이 아니라 세계 물류 네트워크를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부분은 현대제철과 노르웨이의 손잡음이 어떻게 전 세계 해운 시장을 잠가버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가입니다. 단순히 철판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의 핵심 동맥을 쥐고 흔드는 상황이 됐죠. 맞습니다. 특히 이번 협력은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초심의 해양 구조물에 필요한 고급 특수강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앞으로 전 세계 주요 해운사들이 신조선 발주를 하려면 현대제철과 노르웨이 조선소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장 잠금, 락인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머스크, 스위스의 MSC, 독일의 하팍로이드 같은 세계 최대 해운사들이 새로운 초대형 선박을 발주하려고 해도 현대제철이 공급하는 특수강 없이는 건조가 불가능합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뛰어들어도 이미 계약 구조와 공급망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시장 진입 자체가 차단됩니다. 일종의 보이지 않는 장벽이죠. 미국이 관세로 물리적 장벽을 쌓았다면 한국은 기술과 공급망으로 심리적, 실질적 장벽을 세운 겁니다. 이게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물리적 장벽은 법률 개정으로 없앨 수 있지만 기술력과 신뢰로 구축된 공급망은 단기간에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특히 이번 구조에서 노르웨이가 중요한 이유는 북극항로 물류의 중심 허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 항로는 기존의 아시아 유럽 운송보다 훨씬 빠르고 연료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현대제철이 공급한 강판으로 건조된 쇠빙선과 극지용 운반선만이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기 때문에 항로 자체를 한국과 노르웨이가 사실상 잠금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건 단순히 민간 물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군사적 의미도 큽니다. 북극항로는 앞으로 미, 중, 러 간 군사적 긴장 속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항로의 핵심 선박 건조 기술과 소재를 한국이 쥐고 있다는 건 해상 전략의 주도권을 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반론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값싼 철강으로 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국산 철강은 극저온이나 고압 환경에서 균열이 쉽게 생기고 국제선급협회 IACS에서 인증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LNG 운반선의 강제 결함 사례가 2022년에도 여러 건 보고됐죠. 맞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은 있지만 생산량이 제한적이고 자국 조선업 수요에 맞추느라 해외 공급 여력이 없습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총리 체제에서는 일본이 미국 쪽에 줄 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에만 자원을 몰아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유럽이나 북극 항로 시장에서 일본은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 한국과 노르웨이는 이중 잠금 구조를 만든 셈입니다. 하나는 기술 잠금, 고급 특수강과 극지 선박 설계 기술. 다른 하나는 지리 잠금, 북극 항로와 유럽 해운 허브 장악.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의 패권은 최소 10년 이상 한국 중심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구조의 무서움은 미국이나 중국이 지금 당장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도 따라잡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조선소 인프라, 성급 인증, 극지 항해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제철이 쌓아온 납기와 품질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단순히 해운사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물류보험사, 항만 운영사, 심지어 해양에너지 기업들까지 현대제철과 노르웨이 동맹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류체인의 가장 위쪽에서 원재료를 통제하는 쪽이 결국 게임의 규칙을 정하게 되니까요.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가 이 시장 잠금 구조를 어떻게 유지하고 더 확장할 것이냐입니다. 단순히 계약을 이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표준을 제시해서 한국식 선박 건조 규격이 국제 표준이 되도록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단순 공급자가 아니라 국제 해운 규칙의 설계자가 됩니다. 현대제철과 노르웨이의 전략적 동맹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전 세계 해운 시장이 거의 즉시 반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운임 폭등이었죠. 불과 2주 만에 아시아 유럽 항로의 컨테이너 운임이 35% 상승했고 LNG 운반선의 용선료는 50% 이상 치솟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선박 공급이 제한되면서 시장의 운임 바닥 자체가 높아진 겁니다. 예를 들어 평소 1만 달러였던 하루 용선료가 1만 5천 달러로 오르면 이후 수요가 줄어도 다시 1만 달러로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폭등이 미국 해운이 물류업계에 직격탄이 됐다는 겁니다. 미국은 대형 선박을 직접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 운송 대부분을 외국 선박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이 외국 선박들이 현대제철의 강판으로 지어진 선박이라면 그 사용료와 건조비 상승분이 고스란히 미국 기업들에 전가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를 외쳤지만 결과적으로 자국 소비자와 기업들이 더 비싼 운송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특히 원자재 수입이 많은 제조업체, 예를 들어 자동차, 전자제품, 에너지 설비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죠. 그렇죠. 테슬라나 GM 같은 미국 대기업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품 공급망에서 해상 운송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운임 인상은 곧바로 제품 가격 상승과 생산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전기차 출고가 늦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배경에는 이런 해상 운송비 폭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LNG 운송 분야를 보죠. 미국은 세일가스 수출 강국이지만 LNG 운반선 대부분이 한국, 일본, 노르웨이 선박입니다. 현대제철 공급망 잠금 이후 LNG 선박 발주 비용이 오르고 용선 계약이 길어지면서 미국 에너지 수출업체들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미국에 이중 타격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첫째, 해상 운송비 인상으로 수출입 비용이 급증. 둘째, 군수의 에너지 수송 능력 저하로 전략적 유연성이 떨어짐. 그 반면 한국과 노르웨이는 운임 상승분과 발주 확대 효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론이 나올 수 있죠.
운임 폭등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한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한국은 단순 운임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망 통제자입니다. 즉, 가격 상승분이 한국해운 조선 철강업체의 이익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순이익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제철뿐 아니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 3사 주가가 동반 상승했고 흥 같은 해운사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한국에 더 비싼 가격을 주고서라도 발주를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국제 해운 질서의 심리적 우위도 한국이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발주처들이 한국과 계약하지 않으면 시장 경쟁에서 밀린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순간 가격 협상력이 180도 바뀝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상황이 단기적 유행이 아니라 장기 추세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박 건조 주기는 최소 2~3년이고 현대제철의 강판 생산 설비를 따라잡으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한국과 노르웨이는 더 많은 장기 계약을 체결해 운임 폭등 시대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30% 관세 정책은 의도와는 정반대로 한국의 해운 조선, 철강 3중 수익 구조를 안겨줬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놓치지 않고 공급망 주도권을 더 공고히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죠. 미국의 이중 타격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번에는 현대제철과 노르웨이 동맹이 촉발한 한국 무역의 방향 전환, 즉 북유럽과 북극 항로로의 전략적 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시장 다변화가 아니라 세계 무역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수준의 전략입니다. 맞아요. 북극 항로가 주목받는 이유부터 짚어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북극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극 항로 운항 기간이 해마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수에즈 운하 경로보다 30에서 40% 짧아지기 때문에 운송 시간과 연료비 절감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는 일반 선박으로는 운항이 불가능하죠. 빙해를 뚫고 갈 수 있는 쇠빙선, 혹한과 극저온에 견딜 수 있는 특수 LNG 운반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선박에 쓰이는 강판과 설계 기술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러시아도 북극 항로를 운영하지 않느냐. 하지만 러시아는 국제 제재로 인해 서방 시장과 연결이 막혀 있고 기술적으로도 한국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환경 기준, 안전 인증, 납기 신뢰성에서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게다가 노르웨이는 북극 항로의 서쪽 관문을, 한국은 동쪽 관문을 쥐게 됩니다. 이 구조는 미국이나 중국이 개입하기 어렵게 만들죠. 미국은 지리적으로 북극 항로 주요 구간과 거리가 멀고 중국은 군사적 의도 때문에 서방의 견제를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북극 항로를 중심으로 무역축을 북유럽으로 돌린다는 건 단순한 길 변경이 아니라 개임의 규칙 변경입니다. 기존 아시아 유럽 무역의 중심이던 수에즈 운하,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이 과정에서 한국 조선업과 해운업은 단순 수송업체가 아니라 항로 설계자로 격상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제철이 공급한 강판으로 건조된 LNG 쇠빙 운반선이 북극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항하면 그 노선에 필요한 보험, 항만 인프라, 연료 공급까지 한국이 설계한 표준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화가 한국의 수출 품목과 무역 구조 전반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단순히 철강이나 선박을 파는 게 아니라 북극 항로를 이용한 에너지, 원자재, 식량 수입 경로를 장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의 해산물, 북극권 천연가스, 히토류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죠. 그렇죠. 특히 히토류는 중국이 세계 공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북극권과 그린란드, 노르웨이 해저에 막대한 매장량이 있습니다. 북극항로 무역 구조를 장악하면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전략을 넘어 국가 안보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북극 항로를 장악하면 물류 속도가 빨라지고 운송비가 줄어드는 만큼 한국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방산 장비까지 유럽 시장에 더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죠.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대서양 수에즈를 통한 항로가 표준이었는데 한국 노르웨이 북극 축이 표준이 되면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듭니다. 군사적으로도 북극 항로가 NATO의 일부 국가와 한국 주도로 운영되면 미국이 모든 해상 작전에 개입하기 힘들어집니다. 중국 역시 상황이 복잡합니다. 빙상 실크로드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력, 동맹 네트워크, 환경기준 준수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어서 북극 항로의 안전한 운영자라는 이미지를 확보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무역 축전화는 단순한 시장 확장이 아니라 해양 물류와 자원 확보, 군사 전략까지 동시에 잡는 일석삼조 전략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견제하는 틈새에서 한국이 조용히 새로운 국제해상 질서를 만드는 셈이죠. 맞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북극 항로와 북유럽 무역 네트워크를 얼마나 빨리 제도화하고 장기 계약으로 고정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이 새로운 무역 루트를 우리 규칙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현대제철과 노르웨이의 전략적 동맹, 그리고 북극항로 중심의 무역 축전안이 발표되자마자 국제시장에서 흥미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도미노 효과죠.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전략을 모방하거나 최소한 한국 중심의 공급망에 편입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과 인도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의 철강과 조선 자재를 공급해왔지만 미국 시장이 불확실해지자 유럽과 북극항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현대제철이 노르웨이와 장기 계약을 맺고 있어서 일본이 들어갈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일본 조선업계 일부는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유럽 시장에서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한국이 이미 판을 깔았는데 우리가 뒤늦게 들어가면 결국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도의 경우도 흥미롭습니다. 인도는 자국 조선 산업을 키우고 싶어 하지만 고급 특수강 기술에서 여전히 뒤처져 있습니다. 최근 인도 국영 조선소가 한국 철강사와 접촉해 북극항로용 선박 강판 공급을 타진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건 사실상 한국의 하위 공급망으로 들어오겠다는 신호죠. 여기서 질문 하나.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한국 중심의 공급망에 들어오려 할까요? 단순히 기술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기술력은 물론이고 국제 신뢰도가 핵심입니다. 북극항로나 전략 자원 공급망은 단순 상거래가 아니라 국가 간 장기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 부분에서 중국, 러시아와 비교가 안 되는 신뢰를 쌓았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군사적 목적 의심을 받고 러시아는 정치 제재 리스크가 크고 일본은 독자 전략 부재와 미국 종속이 문제죠. 결국 중립적이면서도 강력한 기술 보유국인 한국이 선택지가 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균형 외교와 공급망 전략은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흥미로운 움직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북극항로를 통한 에너지 수송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에즈 운하를 통해 유럽에 석유의 가스를 수출했지만 북극항로가 열리면 운송 시간이 줄고 비용도 절감됩니다. 이 경우 필수 파트너는 당연히 한국과 노르웨이입니다. 이건 한국 입장에서 엄청난 기회죠. 에너지 자원국과 해상 운송망을 동시에 장악하면 단순한 해운 강국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물류 허브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우디나 UAE는 미국과도 관계가 있지만 최근 몇 년간 독자 노선을 추구하고 있죠. 이런 국가들이 한국과 손잡는 건 미국 입장에서 큰 위협이 될 겁니다. 미국만 위협받는 게 아닙니다. 중국도 타격을 받습니다. 중국은 1대1로를 통해 유럽아시아 연결망을 장악하려 했지만 북극항로와 한국 중심 공급망이 뜨면 기존 프로젝트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집니다. 특히 해상 실크로드가 북극항로보다 비싸고 느리다는 약점이 부각됩니다.
도미노 효과의 또 다른 측면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해운 조선 철강 관련 주식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다음 10년간 한국이 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보고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본 유입은 기술 투자와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져 한국의 우위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도미노 효과는 단순히 몇몇 국가가 따라오는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해운 물류 질서가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입니다. 이 변화는 미국, 중국, 일본 모두를 압박하고 한국을 새로운 해상 패권국으로 부상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흐름이 자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제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스스로 한국 중심 구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국제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의 영향력입니다. 앞으로 이런 흐름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장기 계약으로 고정시키느냐가 승부처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현대제철과 노르웨이 동맹, 그리고 북극항로 중심 무역 재편이 미국 국방산업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해운이 물류 시장만 흔든 게 아니라 미국의 군수 체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죠. 맞습니다. 미국 해군과 해병대의 군수 지원선, 보급함, 그리고 일부 신형 구축함에 들어가는 고급 특수강과 선박용 철판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공급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급망 재편으로 이 물량이 줄거나 가격이 2, 3배로 뛰게 된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납기입니다. 군수 선박이나 전략 보급함 건조는 일정이 한 번 밀리면 작전 배치가 지연됩니다. 예를 들어 태평양 함대 보급함 교체 프로젝트가 원래 2026년 말 완성을 목표로 했는데 이번 사태 이후 최소 1년 이상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작전 공백이 생긴다는 의미죠. 여기서 미국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대체 공급을 받을 수 없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강판은 미 해군이 요구하는 군수 규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극저온, 고압, 장기 부식 저항성 테스트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죠. 일본은 품질은 가능하지만 생산량이 제한돼 있고 자국 조선 수요를 우선하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대규모 물량을 안정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대체 공급망을 새로 구축하려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특수강 재련, 압연, 가공까지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데만 최소 5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한국과 노르웨이는 이미 새로운 군수, 민수 발주를 싹쓸이하고 있겠죠. 저는 이번 상황이 미국의 군사 전략에도 직접적인 압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면 항모전단과 보급선이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하는데 보급선 건조와 유지 보수가 지연되면 장거리 작전 능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미군의 해상 장악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나라가 누굽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 해군과 조선업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군수 지원함, 대형 수송함 건조 경험을 가지고 있고 NATO 기준과 미군 기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품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과 다시 협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실제로 미국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갈립니다. 일부 국방 전문가들은 관세로 동맹국을 압박한 게 전략적 자해였다며 한국과의 방산 물류 협력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일부 정치인들은 여전히 자급을 외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죠. 그렇죠. 미국 조선소들이 특수강 자급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자급을 외치는 건 공허한 구호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 틈에 한국은 미군 외에도 유럽, 중동, 동남아 해군의 군수 선박 발주를 독점하면서 방산 수출의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미국이 한국과 다시 협력하려면 이전보다 더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우위에서 가격과 조건을 조율했지만 지금은 공급망 주도권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입니다. 단순히 미국과의 공급 재개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조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 수익뿐 아니라 장기적인 외교의 군사 영향력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제 전쟁이 아니라 동맹의 힘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계기입니다. 한국이 기술력과 공급망을 무기로 국방 군수 분야까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첫 사례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흐름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게 우리의 과제죠. 오늘 주제는 현대제철을 중심으로 한 한국이 어떻게 선박용 소재의 문지기가 되었는지입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히 철판 공급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글로벌 해운과 조선업계의 출입문을 통제하는 위치에 선 겁니다. 맞아요. 문직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대형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세빙선, 심해 해양 구조물 건조에 필요한 고급 특수강을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일본은 생산량이 한정돼 있고 중국은 품질 문제와 국제 신뢰도에서 탈락했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줄 것이냐의 문제로 진화했습니다. 과거에는 고객이 요청하면 판매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한국이 전략적으로 공급 대상을 선택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공급망 외교가 본격화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공급 선택권이 단순 상업적 판단을 넘어 정치, 외교적 무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한국의 안보 이익을 위협하거나 불공정 무역을 시도한다면 선박용 특수강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그 나라의 조선업과 해운업을 직접 압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동남아의 한 국가가 중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파기하려 했는데 현대제철이 해당 국가의 민수조선 프로젝트 강판 공급을 전면 재검토하자 바로 태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 조선소들이 필요로 하는 특수강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나가는데 공급이 중단되면 군수 상선 프로젝트 모두 지연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공급을 명령하는 위치였다면 지금은 공급을 요청하는 입장이 됐죠. 이게 바로 문지기 효과입니다. 시장의 출입문을 쥐고 있는 쪽이 룰을 정합니다. 누구는 들어오게 하고 누구는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들어오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만약 다른 나라들이 자체적으로 특수강을 개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지만 현실적으로 10년 이상 걸리는 일입니다. 설비 투자, 기술 인력 양성, 국제 인증까지 거쳐야 하는데 그 사이 한국은 기술 격차를 더 벌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이 이미 국제상급협회, IACS, 주요 인증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국제인증 규격 자체에 한국의 기술 기준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후발국들이 따라오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또 하나 주목할 건 한국이 단순 강제 공급만 하는 게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참여한다는 겁니다. 현대제철은 조선소와 협력해 선박 구조 설계에 최적화된 강판 규격을 맞춤형으로 제작합니다. 이러면 강판만 바꾸려 해도 전체 설계 변경이 필요하니 자연스럽게 장기 계약으로 묵이게 됩니다. 결국 한국은 물리적 공급망뿐 아니라 기술 설계의 규격이라는 세 가지 보이지 않는 건 을 쥔 셈입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지배가 아니라 구조적인 잠금 효과를 만드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표준 선박 규격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고 이 규격에 맞춘 강제와 부품만을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선박 소재 시장에서 절대적인 문지기로 남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지위를 유지하려면 단기 이익보다 장기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기술 격차 유지, 국제 표준화 주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국이 앞으로 20년 이상 이 위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선택적 공급 전략입니다. 한국이 단순히 선박용 소재의 문지기 역할에 그치지 않고 누구에게 얼마만큼, 어떤 조건으로 공급할지를 선택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과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처를 넓히는 것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판매처를 줄이고 그 대신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만 공급하는 구조로 전환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공급망이 무기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한국의 해양 안보를 위협하거나 불공정 무역 조치를 취한다면 그 나라의 조선 프로젝트에 필요한 특수강 공급을 즉시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사례가 있습니다. 동유럽의 한 국가가 한국 방산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지연시키자 현대제철이 해당 국가의 LNG 운반선 프로젝트 강판 납품을 재검토했습니다. 그러자 불과 몇 주 만에 그 국가는 방산 계약 재개를 제안했죠. 이런 방식은 미국, 중국, 일본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미국이 관세로 압박하면 군수 선박 강판 공급을 줄이고 중국이 불공정한 조선 발주를 하면 민수 선박 강판 가격을 인상하는 식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전략이 단순 보복이 아니라 조건부 파트너십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상호 이익을 존중하는 국가와는 안정적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에는 공급을 제한하거나 철수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략자원 공급망 관리법 초안도 같은 맥락입니다. 철강, 반도체, 배터리 소재 같은 핵심 산업 재료의 수출입을 국가 차원에서 통제하고 필요하면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승인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거죠. 이건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보다 훨씬 세련된 방식입니다. 중국은 대놓고 규제를 걸어서 국제 비난을 받았지만 한국은 계약 조건과 품질 기준, 환경 규제를 앞세워 자연스럽게 제한합니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도 정당성을 인정받죠. 그리고 이런 선택적 공급은 단기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제품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한국산 특수강을 쓰는 선박 최고 품질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수요가 줄어도 가격은 유지됩니다. 그렇죠. 일본 자동차 산업이 한때 품질 프리미엄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던 것처럼 한국 조선 철강 산업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다만 차이점은 우리는 단순 제품이 아니라 공급망 자체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죠. 여기서 반론 하나. 공급을 제한하면 경쟁국이 틈새를 채우지 않느냐?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선 부분에서 이야기했듯 기술 인증, 납기 세 가지 벽이 있어서 후발국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단순히 강판을 파는 게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조선소와 묶여 있습니다. 강판만 교체하려 해도 전체 선박 설계를 바꿔야 하고 이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죠. 결국 기존 고객은 한국을 떠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선택적 공급 전략은 단순히 누구에게 팔지가 아니라 누구를 시장에 남게 할지를 결정하는 힘입니다. 한국이 글로벌 조선 이 해운 판도를 설계하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증거죠. 그리고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공급 제한을 단순한 경제 카드가 아니라 외교 안보 정책과 연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설계자이자 조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제철의 선택적 공급 전략 이후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협상 재개 시도가 어떤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미국은 처음에는 한국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맞아요. 초반엔 워싱턴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자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백악관 일부 참모들도 한국이 시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죠.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군수, 민수, 조선 프로젝트 모두 지연되고 물류 운임이 폭등하니까 기업들이 백악관을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걸프만 조선소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현대제철의 고급 특수강 없이는 초대형 LNG 운반선 발주를 진행할 수 없어서 직접 워싱턴에 한국과의 협상 재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군수 계약 업체들도 같은 요구를 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단순히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수준을 넘어 한국의 조건 완화를 제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세 인하, 기술 협력 확대,
심지어 일부 군사기술 이전까지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제안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미국이 손을 내밀면 바로 잡았을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조건을 먼저 충족시켜라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철강 이 조선 기자재에 대한 관세 완전 철폐, 방산 이 물류 분야의 장기 계약 보장, 그리고 미국의 불공정 무역 조치 재발 방지 약속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유럽과 중동 발주가 한국 노르웨이로 넘어가고 북극항로 물류 표준도 굳어지고 있죠. 만약 지금 협상을 못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은 한국 공급망 밖에서 고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저런 조건을 받아들일까?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체 공급망이 없고 자체 생산 능력 복구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게다가 미국 내부 기업들의 로비가 워낙 강력합니다. 대형 해운사, 에너지 기업, 군수업체들이 이미 의회와 백악관에 한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경쟁력 상실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 상원의 한 청문회에서 한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동맹국인 한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우리 해군과 민간 물류가 마비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은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죠. 언론들도 관세 정책이 동맹을 적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이번 사태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잃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상황을 활용해 미국과의 협상을 단순한 무역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전략적 재정렬로 끌고 가야 합니다. 즉, 한국이 단순 공급자가 아니라 미국과 동등한 전략 파트너라는 인식을 공식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에서 함부로 관세나 무역 압박을 쓰기 힘들어집니다. 이번 경험이 워낙 뼈아프니까요. 결국 미국의 뒤늦은 대응은 이미 늦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미국이 급할수록 우리는 냉정하게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협상의 표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표준은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이 조건을 수용했다는 전례가 생기면 어떤 나라도 쉽게 반발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은 현대제철과 노르웨이 동맹 이후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 재개 국면에서 한국이 어떻게 사상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얻고 동시에 소프트 파워를 확장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이익을 넘어 국제 이미지 자체를 바꿔 놓았죠. 맞아요. 먼저 숫자부터 보죠. 현대제철의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48% 상승했고 조선 3사의 신규 발주 금액은 2년치 물량을 선계약했습니다. 페노션 같은 해운사도 운임 상승과 장기 계약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건 이익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제품을 팔아 수익을 냈지만 이제는 한국이 공급망을 설계하고 규칙을 만드는 위치에 있으니 부가가치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선박 건조 계약의 강판 공급이 설계 이 기술 지원까지 포함시키면서 패키지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드는 나라였다면 이제는 국제해운 조선 질서를 설계하는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소프트 파워의 핵심입니다. 기술력과 경제력만이 아니라 규범과 표준을 제시하고 다른 나라들이 그 규범을 따르게 만드는 힘. 지금 한국은 북극항로, 고급 특수강, 친환경 조선 표준 같은 분야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소프트 파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느냐? 저는 가장 큰 이익이 협상력이라고 봅니다. 한국이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그 프로젝트는 국제적으로 신뢰를 얻고 투자 유치가 쉬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각국이 먼저 한국을 초청하고 조건을 맞춰주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최근 아프리카의 한 해양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계 은행들이 자금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반면 같은 프로젝트에 중국 기업이 단독 입찰했을 때는 금융권이 리스크를 이유로 투자를 꺼렸죠. 이건 단순한 이미지 문제가 아닙니다. 소프트 파워는 경제, 외교, 안보 전반에 걸쳐 파급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친환경 조선 표준을 주도하면 관련 부품, 기술, 소재 시장까지 한국이 지배하게 됩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조건을 정하고 한국이 따르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한국이 제안하는 조건이 국제표준처럼 받아들여집니다.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한국 조건을 수용하면 다른 국가들도 그 조건을 글로벌 규칙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흥미로운 이유는 한국이 힘을 과시하면서도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압이 아니라 합리성과 신뢰를 무기로 시장을 장악했죠. 이게 바로 서방 국가들이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그 결과 한국의 외교 네트워크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와의 협력 이후 덴마크, 핀란드, 캐나다까지 북극항로 관련 협상 테이블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앉고 있죠. 이제 북극항로 회의에서 한국은 초청 국가가 아니라 필수 국가가 됐습니다. 결국 이번 현대제철 사태는 돈과 권력을 동시에 얻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상 최대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한국은 국제 규칙을 만드는 설계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위를 유지하려면 단기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소프트 파워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조선이 해운표준협회에서 한국 기준을 공식 채택하게 만들고 북극항로 관련 국제기구에서도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한국은 단순히 지금의 호황을 누리는 게 아니라 향후 20에서 30년간 글로벌 해운 조선 질서의 심장부에서 움직이는 국가로 남게 될 겁니다. 오늘은 현대제철 사태 이후 미국 내부 정치권과 여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한국에 어떤 전략적 기회를 주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히 무역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치 지형까지 흔들고 있죠. 맞아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30%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이게 미국 제조업 부활의 열쇠라고 주장했지만 불과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특히 군수 해운 조선업계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지연과 비용 폭등이 이어지자 의회와 주 정부까지 백악관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최근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민주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동맹국인 한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미 해군의 작전 일정이 마비되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공급망을 찾고 있다고 답했지만 군 전문가들은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이 미국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57%가 관세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고 있고 60% 이상이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주들에서 이런 목소리가 더 강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안주들의 경제는 해운이 조선이 수출입 산업에 직결되는데 한국산 특수강 공급이 막히면서 선박 건조와 수리 일정이 마비되고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항만, 휴스턴 조선소, 뉴포트 뉴스 해군기지 같은 곳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대형 해운사와 군수업체들의 로비가 더해졌습니다. 로비스트들은 한국과의 협상 재개 없이는 미국 해운 군수 산업이 장기 침체에 빠진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게 공화당 내부에도 파장을 일으켰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미 관세 철폐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미국 내 정치적 압박이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 안보 논리로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해군 전력 공백이 길어지면 중국과 러시아가 해양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전략적 협상력을 높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미국이 경제, 안보 두 가지 이유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면 우리는 조건을 더 강하게 걸 수 있죠. 예를 들어 단순 관세 철폐뿐 아니라 방산 협력 확대,
북극항로 공동 개발, 친환경 조선 기술 공동 표준화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부 여론 변화를 장기적으로 활용하려면 한국이 책임 있는 공급자 이미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즉, 한국은 무조건 경제 이익만 보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 질서를 안정시키는 파트너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실제로 미국 주요 언론 중 일부는 이미 그런 프레임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해양 군수 공급망 파트너라는 제목의 사설이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습니다. 이런 논조가 확산되면 미국 정치인들도 한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어려워집니다. 네. 그리고 이건 단순히 트럼프 행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차기 정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만약 다음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인물이라면 한국과의 관계 복원이 더욱 빨라질 수 있고 심지어 장기 협정까지 가능해질 겁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미국 정치권이 한국과의 무역 안보 관계를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인식하게 만든 계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여론 변화가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국의 정치적 압박과 여론 변화를 단순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흐름을 적극 활용해 미국이 스스로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공식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훨씬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오늘은 현대제철과 노르웨이의 협력이 단순한 경제 동맹을 넘어서 새로운 해양 지정학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경제보다 더 큰 군사의 외교의 자원 전략이 결합된 판입니다. 맞아요. 특히 북극 항로를 기반으로 한 한국 노르웨이 축은 기존 해양 패권 구조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다의 주인은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부 해양 강국이었지만 지금은 기술과 공급망을 쥔 한국, 그리고 북극 항로의 관문을 지닌 노르웨이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축이 단순히 선박건조나 물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너지 수송, 해양자원 개발, 심해 광물 채굴까지 포함하는 종합해양 전략이라는 거죠. 노르웨이는 북해 석유의 가스 채굴 경험이 있고 한국은 심해 채광 장비와 해양 플랜트 건조 기술에서 세계 최정 상급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북극 항로의 동쪽을, 중국은 해양 실크로드를 장악하려 했지만 한국 노르웨이 축이 국제 표준과 공급망을 장악하면 둘 다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특히 중국은 이번에 뼈아픈 현실을 깨달았죠. 값싼 철강과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도 북극 항로에서 필요한 고급 특수강과 선박 기술은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요. 심지어 일부 중국 조선소가 한국산 강판을 비밀리에 사서 선박을 건조하려 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강하지만 북극 항로 인프라와 물류 운영 경험이 부족합니다. 반면 한국 노르웨이 축은 군수, 민수 겸용 인프라를 동시에 확장하고 있죠. 예를 들어 북극권 LNG 기지 건설 프로젝트에서 한국은 건설과 장비 공급을, 노르웨이는 항만과 항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국제 정치에서 양날의 검입니다. 한쪽은 경제 이익, 다른 한쪽은 군사 억제력입니다. 예를 들어 북극 항로의 핵심 보급 기지를 한국이 노르웨이가 통제하면 위기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군사 물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전면전 없이도 가능한 억제력입니다. 군사력 대신 공급망을 무기로 쓰는 것이죠. 이재명 정부가 이런 점을 이해하고 북극 항로를 국가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올린 건 탁월한 판단입니다. 여기서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축이 너무 강해지면 미국이나 중국이 견제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견제하겠죠.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이 노르웨이 축은 국제법과 환경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합법적 패권이기 때문에 견제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동맹 네트워크가 탄탄합니다. 한국은 미국, EU, NATO와 각각 전략적 파트너십을 갖고 있고 노르웨이는 NATO 핵심 회원국이면서도 독자 외교를 구사합니다. 이런 복합 네트워크가 축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죠. 실제로 최근 북극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이 노르웨이 공동 제안이 다수표를 얻어 채택됐습니다. 제안 내용은 북극항로 안전기준 강화와 친환경 선박 의무화였는데
사실상 한국이 가진 기술 표준을 공식 규칙으로 만드는 조치였죠. 결국 새로운 해양 지정학에서 한국은 단순한 플레이어가 아니라 설계자입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와의 결합은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드는 동력입니다. 앞으로 이 축이 얼마나 확장될지가 국제 해양 질서의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한국이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북극 항로를 넘어 남극 항로, 그리고 심해 자원 개발까지 전략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지구 전체의 해양 공급망을 설계, 관리하는 유일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축을 더 견고히 하는 겁니다. 장기 계약, 기술 독점, 그리고 국제 규범 주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굴러가야 한국 노르웨이 축이 진정한 글로벌 해양 패권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제철과 노르웨이 동맹, 북극항로 장악, 그리고 미국이 중국이 일본을 압박한 일련의 과정이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주었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 국제 질서 재편의 신호탄이었죠. 맞아요. 첫 번째 메시지는 자원과 공급망이 곧 권력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가 패권의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핵심 소재와 기술을 누가 통제하느냐가 힘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 그걸 입증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동맹의 정의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전통적인 동맹이지만 국가 이익을 위해 독자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세계 다른 나라들에게도 동맹이라 해도 무조건 종속될 필요는 없다는 신호를 준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제재나 무력 시위가 아니라 합리적인 경제 논리와 기술 우위로 시장을 재편했죠. 그러니 서방 국가들까지 한국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국제 표준을 만드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북극항로 안전기준, 친환경 선박 규격, 특수강 품질 인증 이 모든 국제 규범에 한국의 기술과 기준이 반영되기 시작했죠. 이건 중국과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값싼 제품을 많이 만들어도 국제 표준에서 배제되면 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표준을 만든 나라로서 후발국의 진입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공급망 무기화의 정당성입니다. 한국은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 제한을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품질, 환경이 안보 기준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했습니다. 이 방식은 국제사회에서도 비난보다 지지를 받게 만들었죠. 그 결과 한국은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얻게 됐습니다. 이제 각국은 한국과의 협력 자체를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합니다. 한국이 참여한 프로젝트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공식이 자리 잡은 거죠. 마지막 메시지는 작은 나라라도 설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구나 영토는 크지 않지만 기술 규범 이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질서를 설계하는 나라, 한국이 그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간 한국의 역할이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북극 항로뿐 아니라 남극 항로, 심해 광물 개발, 친환경 조선 표준, 방산 물류까지 확장하면 한국은 단순 해양 강국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제국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단순히 경쟁국을 향한 게 아니라 협력국에도 전달됩니다. 한국과 함께하면 이익과 안전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게 앞으로 우리의 외교의 무역 전략의 핵심이 될 겁니다. 네, 이번 현대제철 사태는 한국이 스스로를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무기를 쏘지 않고도 세계 해양 지정학과 경제 질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앞으로는 이 성공 모델을 더 큰 무대에서 재현하는 게 과제입니다.